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레버리지, 지은이 롭 무어, 옮기니 김유미,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부자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자본 증식의 원리.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다. 당신이 만약 16년 동안 공부하는 교육 시스템을 통과하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직업 피라미드에서 가장 밑바닥인 저임금의 일자리를 구한 다음 40년 동안 천천히 고통스럽게 일하는 삶을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또 열심히 일하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희생하고 추가 근무를 하고 저축에만 의지하면서 행복과 자유를 나중으로 미루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역시 이 책은 당신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책에는 한 가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비밀은 5만 파운드 빚더미에 올라 방황하던 한 남자를 3년 만에 백만장자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자본주의를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끊임없는 노동과 희생의 규칙을 깨뜨리고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으로 자본을 증식하는 새로운 부의 공식입니다. 환갑 이후 찾아올 한 번의 긴 은퇴 생활을 위해 40년 동안 일에 파묻히는 것이 아닌 매 순간 최고의 가치를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제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라는 사회의 명령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최소 노력의 법칙. 성공 전략의 본질은 목표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가 아닌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다. 워런 버핏. 레버리지는 과학에 기반을 둔 사고법이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것, 더 적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더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얻는 것,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는 자본주의 속 숨겨진 공식이다. 한마디로 하면 최소 노력의 법칙이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개념일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남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다면 말이다. 당신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삶은 오롯이 당신의 권리다. 삶은 버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누구나 레버리지를 경험한다. 당신은 포식자 아니면 먹잇감이다. 고용자 아니면 노동자, 노예 아니면 주인, 리더 아니면 추종자다. 각 개인은 다른 개인을 섬긴다. 한쪽은 레버리지하고 다른 한쪽은 레버리지 당한다. 당신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다른 사람들의 돈과 시간을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군가의 계획 속에서 레버리지 당하며 포기한 시간을 대신해 시간당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타인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면, 아무도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레버리지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당신으로부터 돈을 벌고 있다. 당신은 먹이 샀을 밑바닥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벌며 가장 많은 일을 한다. 자유와 통제력을 가장 적게 누린다. 대부분의 사람은 시간과 일과 돈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만장자, 억만장자, 기업가들은 그것이 반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하라고, 더 긴 시간 동안 일하고
초과 근무를 해야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레버리지를 구축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다. 자신에게 고용된 사람들. 만일 당신이 레버리지를 지배한다면 다른 사람의 시간, 자원, 지식, 인맥을 이용해 돈을 벌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여 계획과 목표, 꿈을 넘어서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은 모든 백만장자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일이다.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25명 중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모두 회사를 설립했거나 물려받았다. 한 명도 빠짐없이 고용주, 자영업자, 투자자다. 이들은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는 법을 안다. 현대사회에서 레버리지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선사시대 때는 매머드를 이용해서 얼음을 날랐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엔 바퀴가 있었다. 나아가 자전거, 자동차, 비행기, 우주 왕복선이 등장했다. 이제는 빛의 속도로 정보와 돈을 전송하고 구글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 정보를 레버리지하는 시대다. 부동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부동산 사업자는 임대주 유형과 기업가 투자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임대주는 직접 일을 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는 노동자에 가깝다. 그들은 부동산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하며 높은 보수를 받는 직장인보다 대단히 큰 소득을 얻지는 못한다. 그들은 종종 보수공사, 페인트칠, 인테리어, 집세 수취, 기타 관리 업무를 직접 처리해야 한다. 반면 기업가, 투자자는 모든 규제와 관리를 아웃소싱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얻는다. 더 큰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더 높은 층위의 전략과 비전을 만드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간다. 이러한 예는 다른 산업이나 일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많은 자영업자가 자신이 만들어낸 일에만 몰두한다. 그들은 아무도 자신만큼 일을 잘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직접 일을 함으로써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 허울만 자영업자고 실상은 스스로에게 고용된 노동자이자 자신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제 레버리지는 그 어느 때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원리가 되었다. 발전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두려움, 지식의 부족, 신념의 부족, 사회의 통제, 정보의 비대칭이었으나 인터넷의 등장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부모님 세대로부터 열심히 일하고 머리를 숙이고 희생하고 모험을 하지 말라는 가치관을 물려받은 사람들에게 레버리지는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일지도 모른다. 물론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혹시 당신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 노력을 위임해야 하는 이유. 남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벽돌로 탄탄한 기반을 쌓을 수 있어야 성공한다. 데이비드 브링클리. 1906년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는 이탈리아 국민의 약 20%가 부의 80%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부의 불평등한 분배를 나타내는 80대 20법칙을 만들어냈다. 이를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 조셉 주란이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파레토의 법칙은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이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적 분배의 가이드라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법칙은 레버리지 철학과 깊은 연관이 있다. 다음은 80대 20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이다. 고객의 20%가 수익의 80%를 창출한다. 고객 불만의 80%가 고객의 20%에서 발생한다. 가치의 80%가 노력의 20%에 의해 달성된다.
버그의 20%가 고장의 80%의 원인이 된다. 부의 80%를 20%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20%가 노동의 80%를 생산한다. 경영 컨설턴트이자 80대 20법칙의 저자인 리처드 코치는 80대 20법칙은 효율적인 사람과 조직의 가장 큰 비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파레토 법칙을 현대에 적용하여 과도하게 일하는 비생산적인 방식을 배제하고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창조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는 소수의 인풋이 다수의 아웃풋을 낳기 때문에 결과의 80%를 생산하는 20%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의 것은 최소화하거나 위임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소득 창출 가치의 80%는 하는 일의 20%에서 나온다. 반대로 소득 창출 가치의 20%가 한 일의 80%에서 나온다는 말이다. 이것은 일하는 총 시간의 20% 동안 소득 창출 가치의 4배를 벌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일하는 시간의 80%를 줄여도 20%만 손해 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20%의 시간만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시간에는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찾아내는 것이 더 전략적인 것이다. 이처럼 성과의 80%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20%를 사용해서 얻을 수 있다. 당신이 전체 수입의 20%를 버는데 전체 시간의 80%를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경제적 이익은 고사하고 삶의 의지마저 고갈될 것이다. 반대로 80%의 시간 동안 소득 창출 가치가 높은 일을 한다고 상상해보라. 이 법칙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가능하다. 나는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기 위해 80대 20법칙을 기반으로 한 몇 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다. 20%의 이익을 위해 돈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의 80%를 낭비하지 마라. 20%의 완성을 위해 비효율적인 80%의 작업을 수행하지 마라. 할 일 목록 중에 80%를 삭제하라. 80%의 시간 동안 중요한 20%의 일을 하라. 시간을 빼앗는 이메일의 80%를 삭제하거나 위임하거나 버려라. 80대 20법칙은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적용된다. 20%의 시간만을 사용하여 최대의 결과를 얻도록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하라. 냉철한 마음가짐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낮은 가치의 일을 버리고 최대 효율을 내는 레버리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복리의 법칙. 돈은 돈을 끌어들인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복리의 법칙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렀다. 골프를 치면서 약간의 돈 내기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마다 거는 돈을 2배씩 늘린다고 하면 얻듯 보기에는 별로 큰 금액이 걸린 판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 홀마다 돈이 2배로 늘어나면 9홀에서는 25만 6천 원이 된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15홀을 돌면 1638만 4천 원이 된다. 복리 효과로 인해 적은 돈이 엄청나게 큰 돈으로 늘어난다. 18홀을 돌면 내기 금액은 1억 3,107만 2천 원이 된다. 기업의 매출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브랜드 평판이나 지식의 습득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종하는 시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연못에 떠있는 수련도 마치 복리의 법칙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수련은 매일매일 전날 덮었던 수면의 2배의 면적을 덮는다.
처음 며칠 동안은 별로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30일 후에는 연못이나 호수의 수면 전체를 덮는다. 29일째가 되는 날 수면의 절반을 덮었다면 절반을 덮는데 전체 시간에 30분의 29가 걸리고 나머지 절반을 덮는데 전체 시간에 30분의 1이 걸리는 것이다. 4분의 1을 덮는 데는 전체 시간에 30분의 28이 걸리고 8분의 1을 덮는 데는 전체 시간에 30분의 27이 걸린다. 이 개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고 지키면 엄청난 가속도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처럼 복리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일을 더 오래 할수록, 즉 끝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최대의 이익과 가속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리의 법칙으로 최대의 레버리지를 얻으려면 가능한 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시간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그 돈을 소비한다. 일 단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에게 고용되어 그가 부여한 역할을 수행한다. 월 단위로 생각하는 관리자들은 최고 경영자들이 기획한 연 단위 계획을 수행한다. 최고 경영자들은 기업주가 3, 4년 이후를 생각하며 만들어낸 비전을 수행한다. 기업주들은 수십 년 앞을 내다보는 선견 지명이 있는 사회적 리더들에게 영감을 받고 사회적 리더들은 다음 시대를 내다보는 현자들에게서 영감을 받는다. 이처럼 비전의 규모와 범위는 시간을 조망하는 시선과 비례한다. 1961년 5월 25일 케네디 대통령은 국회 특별합동회의에서 10년 내에 미국인을 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겠다는 획기적이고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다. 그리고 1969년 7월 20일 20시 18분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은 케네디 대통령이 10년 전에 세운 계획을 실현했다. 최종적으로 이뤄낸 것은 두 우주 비행사였지만 계획을 궤도에 올린 것은 케네디의 비전과 장기적인 시각이었다. 미켈란젤로는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세밀화가 피터 리치스가 인형의 집을 완성하는 데는 15년이 걸렸다. 10개의 작은 방, 응접실,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음악실, 당구대가 있는 게임룸, 한 권씩 따로 만든 1000권의 책이 꽂혀 있는 도서관으로 구성된 인형의 집은 약 7천만 원에 팔렸다. 이집트 카이로에 있는 기자 피라미드는 짓는데 20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베르사유 궁전은 50년에 걸쳐서 완성되었다. 이처럼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전망은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다. 당신이 나중에 열심히 일하지 않기 위해 지금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 시간과 성과는 반비례할 것이다. 당신은 처음에 가장 낮은 성과를 얻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은 원래 공정하지 않다. 성과와 비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에 당신은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과는 복리 효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변덕스럽고 새로운 것을 쫓고 비현실적으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복리의 법칙과 반대되는 사고방식이다. 처음에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가장 적은 성과를 얻는 일은 거부하고 가장 적게 일하고 가장 큰 성과를 얻는 일만 찾아다니는 것은 어리석은 태도다. 그런 사람들은 복리 효과가 빨리 나타날 것 같은 일을 따라간다. 그들은 어떤 일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포기한다.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또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렇게 되면 복리 효과로 불어나는 것은 고통과 불행, 낮은 자존감뿐이다. 그들은 일이 잘못되면 남을 탓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것이다. 이것은 레버리지가 아니다.
시작했다가 중단한 일을 충분히 더 지속했더라면 최선은 아니라도 좋은 결과를 냈을 것이다. 평균적인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한 일은 단기적으로 잘하다가 포기한 일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부의 격차를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 마인드 대청소. 프리스턴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소는 시각과 정보 처리 능력의 상관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가시 범위에 동시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자극들은 시각 시스템의 제한된 처리 능력을 위해 활동을 상호 억제한다. 이것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렇다. 환경이 어수선할 때 뇌는 당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또한 어수선한 환경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의 능력을 제한하고 집중력을 분산시킨다. 어수선하지 않고 정돈되고 평온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정보를 잘 처리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은 개인적인 공간에도 해당된다. 어떤 공간이든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잡동사니가 쌓이게 마련이다. 당신의 방을 떠올려 보라. 쓸모없는 물건들은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고 심리적 소모의 원인이 된다. 이메일 보관함, 다이어리, 사무실, 지하실 등이 불필요한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심리적 불안감이 당신을 압도할 것이다.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것처럼 당신의 업무 공간에도 대청소가 필요하다. 그래야 말끔한 마음가짐으로 집중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다. 책상, 정리하거나 버려라. 다이어리, 오래된 반복 업무 항목은 삭제하라. 스팸 문자, 중요하지 않은 모든 사이트로부터 탈퇴하라. 소지품, 팔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하라. 자동이체,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지하라.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는 어떤 것을 제거할 수 있을지 상상해보자. 환경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뇌 활동이 향상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1년에 2번 정도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인드 대청소를 하라. 새로운 기분을 느낄 수 있고 목표와 비전을 향한 길에서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무실, 받은 편지함, 옷장, 그 외에 가능한 모든 것을 정리하라. 하나 팁을 주자면 청소하면서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다.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돈은 최고의 하인이면서 최악의 주인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당신이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도 있다. 당신이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당신의 하인이 될 수도 있다. 시간을 돈과 바꿀 수도 있고 당신의 시간을 보존하면서 소득을 창출할 수도 있다. 앞서 말했듯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뉜다. 레버리지 하거나 레버리지 당하거나. 하나 확실한 것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 노동자와 자본가는 돈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개념, 태도, 전략, 행동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 방식이다.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을 버는 것은 힘든 일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탐욕적이다. 내가 돈을 벌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거나 비판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당사자에게는 세상의 이치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자신에게 투영한 거짓된 실제다. 모든 인간은 고유한 삶의 경험, 친구, 가족, 지리적 배경, 교육, 종교, 신념, 매체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은 자신에게 보이는 것이 유일한 실제라고 스스로 설득하려는 습성이 있다. 모든 사람이 특히 돈에 대한 것일수록 거짓된 실제에 매달린다. 이제는 개인의 실제가 아닌 진정한 실제를 추구하고 그것이 비전에 기여하고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당신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돈이 없으면 비전으로 향하는 삶의 속도는 느려질 것이고 돈이 있으면 급격히 빨라질 것이다. 다음은 부자들이 돈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돈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쉬운 시스템이다. 돈은 거의 무한대로 어디에나 풍부하게 있다. 돈은 병을 치료하고 자선을 베풀 수 있게 하며 시간을 되돌려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진정한 친구라면 더불어 성장할 것이고 아니면 떠나도 상관없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는 성장하면서 돈은 악하다라는 가난한 사고를 주입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돈은 유익함의 근원이기도 하다. 단, 당신이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 부자들의 가치관, 신념, 태도는 가능성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돈이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게 한다. 인식만 바꿔도 돈은 비전을 성취하는 데 기여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누군가 부를 얻으면 누군가는 부를 잃는다. 돈의 가치가 궁금하거든 돈을 조금 빌려보라. 돈을 빌리러 가는 것은 슬픔을 빌리러 가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 삶에서 돈은 중요한 게 아니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건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다. 화폐라는 보편적인 교환 수단을 사용하는 체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선택권은 두 가지뿐이다. 돈의 흐름을 이용하여 부를 쌓던지 돈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결국 부를 쌓은 사람에게 고용되는 것이다. 적어도 불행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의 법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돈을 지배하는 법칙은 실제로 존재한다. 부자들은 그 법칙들을 일찍이 이해하고 레버리지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법칙의 피해자가 된다. 부는 돈에 가장 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에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다시 말해서 부는 항상 부의 법칙을 아는 사람들에게로 이동한다. 부의 공식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만들었다. 부는 가치 플러스 교환 곱하기 레버리지.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다른 사람이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들은 이익을 얻고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에게 돈을 지불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추구하라. 그러면 당신은 부의 공식의 일부를 풀 수 있다. 교환. 부를 얻기 위해서는 교환이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환이 이루어지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서로 공정한 거래라고 납득해야 한다. 거래가 공정하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삶에 재정적 공백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사회에서는 공정한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공정한 교환 없이
상대에게 가치를 제공하기만 한다면 감정적인 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것은 역으로 가치 창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장기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적 공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레버리지를 풀어 말하면 가치 창출을 위한 규모와 속도의 법칙이다. 당신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수록 교환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증가하며 교환의 기회는 늘어난다. 교환은 문제의 규모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문제가 클수록 거래하는 양도 더 많아진다. 더불어 당신과의 교환을 공정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레버리지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반대로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레버리지를 확장할 수 없다. 도리어 부정적인 평판 탓에 불리한 요소들만 확장될 것이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바이럴 마케팅이 확산된다면 공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제공한 당신의 아이디어는 유튜브에서 많은 조회수를 얻고 유명한 블로거나 셀럽들의 SNS로 퍼져나가기도 하며 TV 방송에 소개될 수도 있다. 미디어는 엄청난 효과를 발생시키는 레버리지다. 그러나 가치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다면 당신의 아이디어는 다른 가치를 제공하는 이에게로 편입될 것이다. 돈의 종류. 단숨에 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겸손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부의 공식을 따른다면 결국 막대한 부를 끌어들이게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종류와 성격을 살펴봐야 한다. 유동성 현금. 유동성 현금은 말 그대로 유동성 있는 자금을 의미하며 주기적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고정 비용과 간접비에 사용되는 돈이다. 급여, 이자, 수수료 또는 정기 예금이나 배당금 등에 사용된다. 유동성 현금을 늘려가는 조직은 꾸준히 성장한다.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현금의 흐름을 시스템화하고 자동화해야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다. 자본금. 자본금은 현금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말한다. 유동성이 적은 현금, 계약금, 담보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금은 여러 변수로부터 자산을 보호한다. 증권이나 보통예금은 자본금에 해당되지만 자녀 비용이나 가처분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당신은 안전자산과 순자산을 증식시키기 위해 반드시 자본금을 보존하거나 증가시켜야 한다. 당신은 저축예금, 보증금, 연금, 주식의 형태로 자본금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은 임대 수입을 발생시키고 저축은 이자가 붙고 연금은 매달 일정한 액수를 지급받고 주식과 지분은 배당금을 발생시킨다. 자본금을 방치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사용하여 소득을 생산하라. 부채를 해결하거나 매달 상환하여 잠재적 위험 요소를 줄여라.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금, 자동차, 시계, 보석, 미술품, 와인, 골동품 같은 유형의 물건을 말한다. 에르메스 핸드백이나 앤틱 가구 등은 가치가 매우 높은 물적 자산이다. 전쟁, 테러, 환율 폭락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재산을 유형 자산의 형태로 분산하여 보유할 수 있다. 나는 시계를 좋아한다. 몇 가지 브랜드의 시계를 연구하고 수집하는 것을 즐긴다. 그 시계들은 나의 부를 보존하면서 가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석, 악기 등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높아지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자산 투자함으로써 소비 욕구와 투자를 통합할 수 있다. 수동소득. 수동소득은 불로소득이다. 당신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저절로 들어오는 소득이다.
로열티, 저작권료, 예금 이자, 임대 수익, 주식 배당금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여기까지 레버리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경제 경영서나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레버리지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사용한다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자산 증대를 위해 부채를 끌어다가 자산 매입을 하는 투자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레버리지를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의 공식이며 인생의 모든 면에서 레버리지를 하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딘가 투자를 할 때 남의 돈을 빌려와서 나의 총 자산을 늘려가는 것처럼 나의 일, 나의 시간, 나의 생활에서도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을 때 적은 시간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일은 내가 직접 하되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남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남에게 위임함으로써 최대의 효율을 내는 것입니다. 저자는 레버리지가 다른 사람들이 시간, 경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넓은 관점에서는 레버리지 할 것인가, 레버리지 당할 것인가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당연히 레버리지를 해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이 좋겠죠. 덧붙여서 앞으로는 레버리지의 시대이며 생활 속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되고 연결될 수 있으며 짧게 요약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전문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는 레버리지로 전달, 판매하는 방법으로도 부를 향한 자산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레버리지를 할 것인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레버리지 방법부터 실천으로 옮겨보았는데요. 훨씬 시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 현명한 레버리지를 고민해보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